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된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강진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일주일 뒤쯤에 주택 공급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딴 발표에 기대와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만 5천 호가 들어설 지역을 공개하고 나머지 26만 5천 호에 대한 공급 계획에 대해 큰 틀을 밝혔는데요. 서울 11곳, 경기 5곳, 또 인천 1곳 등 모두 17곳이 택지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주거대책의 핵심인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서울시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노는 땅을 활용해 주택 6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국토부는 직권 해제 방안까지 검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겁니다. 또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천 등은 주민 반대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발표 때도 그랬고 그린벨트 문제도 그렇고 정부와 지자체 입장차가 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그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죠. 6.19 대책과 한 달여 뒤에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난 13일에 발표된 9.13 대책까지 주요 대책이 모두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부터 서울 집값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서 정책의 기조를 수정했습니다. 8.27 대책이죠. 지난달 27일 서울 4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에 일부 택지는 공개하겠다면서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지난 9.13 대책 발표에 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는 방안만 담겼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빠진 건데요.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선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대책을 동시에 내놔야 하는데 한쪽은 빠진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닐 겁니다. 정부 역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고강도 수요 억제책과 함께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선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선 서울에서 집을 짓기 위한 땅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린벨트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미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가 있어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이번 9.21 대책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나 개포동 재건마을처럼 유휴용지는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서 제대로 된 공급 신호를 시장에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집값 잡기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이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했는데 오히려 투기 광풍만 불러왔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선 따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 대책과 별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내려갔을 땐 지역 내 여론에 따라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택지 개발이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곳이 있고요. 반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도 상당합니다. 화성, 동탄과 김포 등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더 짓는다면 경기도 집값만 더 내려갈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시장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를 포함해서 서울과 인근 수도권 대규모 택지 공급 계획이 빠지면서 중소규모 택지를 통한 3만 5천 호 공급 계획만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발표된 택지 17곳 가운데 서울 지역 9개 부지는 공개하지 않는 등 대책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는 대기 수요자들을 안정시키고 또 분양 시장을 기다려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만큼 매력적인 입지에 충분한 공급량을 발표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공급 대책이 시장의 공급 갈증을 부추겨서 보완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실효성과 또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신규 택지를 지금 차례로 발표하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미니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지난 8.27 대책을 통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는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대로 지난 21일 신규 택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위례 신도시 절반 정도 크기의 미니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더는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까지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휴용지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애초 목표 30만 가구 추가 공급을 맞추겠다라는 이런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서울의 공급 물량입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공개한 서울의 신규 택지는 11곳, 10,000 가구 규모입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입지가 공개된 곳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2곳뿐입니다. 1,600가구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미 공개된 장소도 실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합니다. 애초 이 지역은 복합 문화시설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9.21 대책을 통해서 공개된 서울의 공급 물량은 10,000 가구 규모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0,000 가구 이상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30,000여 가구가 추가로 서울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전체 추가 공급 목표 30만 가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들어섭니다. 집값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직장과 가까운 교통과 또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서울, 강남 그리고 도심 인근 지역인데 정작 공급은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서울 옆에 3.3제곱킬로미터 위례 신도시 절반 크기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산,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라는 점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입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협의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공급 물량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미니 신도시의 입지가 서울에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면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집값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미분양 후폭풍을 겪고 있는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는 상업지역 등 서울 도심의 용적률 제한을 풀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건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철도 차량 기지와 군 부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 택지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 물량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적지 않지만 정부 역시 집값 잡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로 공급 대책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9.13 대책 이후 짙어진 시장의 관망세, 이른바 눈치 보기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변수는 1,100조 원이 넘는 시중의 부동자금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이 부동자금을 우리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거시적인 경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강진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이브닝 A 뉴스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창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창업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400회를 맞은 기술 창업 런웨이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성공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6일) 첫 방송 이후 약 4년간 방송된 기술 창업 런웨이는 400회를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간 출연한 334명에 이르는 CEO들 중 인상적인 출연자들을 꼽아보고 400회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의 400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봤습니다. 4년간 334명의 CEO가 출연했지만 그 이면에는 2,000명 이상의 거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창업가를 섭외하거나 지방 강연 특집, 실전 창업 특집 등 기술 창업 런웨이도 창업가들 못지않게 다양한 활로를 개척해왔습니다. 가면을 썼던 CEO들 중 캘리그라피 창업가 이상현 대표를 다시 만나 방송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문화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양한 직업과 진로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좋았다는 이 대표의 말은 창업 전문 프로그램에 담겨야 할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거나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던 패션 피플을 비롯해 악기 연주, 격파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던 퍼포먼스의 끝판왕 등 재미있는 주제로 지난 방송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찬 사자후로 재미를 줬던 이정열 대표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루에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업에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는 성실함과 패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소자본 창업의 신, 이색 이력, 파격 아이템 등 3가지의 주제로 마련한 순결한 랭킹쇼는 여러 주제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의 포맷을 차용해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먼저 소자본 창업의 신으로 소개된 대표들은 창업을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자신 있는 아이템만으로도 승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색 이력으로 소개된 이들은 가족도 모르게 창업한 극단 출신 윤혁진 대표, 특전사 출신으로
불꽃축제 치킨 장사부터 청계산 얼음물 장사까지 장사의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한 이재환 대표, 격투기 선수 출신 곽성익 대표 등이었습니다. 파격 아이템으로는 종이접기 아이템을 성공시킨 이하림 대표, 낮잠 카페를 창업한 정지은 대표, 식용 곤충을 활용해 창업한 류시두 대표 등이 소개됐습니다. 그동안 출연한 CEO들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어 흥미로운 기획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CEO로는 2014년 26회 런웨이에 출연했던 닭가슴살 업계의 신화 김영문 대표가 소개됐습니다. 그는 런웨이에 출연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우 장인으로 소개됐던 강병원 대표는 전국구 스타로 등극한 후 서울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강 대표의 모습에서 도전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0회를 축하하기 위해 몰래 온 손님으로 출연한 떡볶이 무한리필 창업자 김관훈 대표는 고생한 MC를 위한 떡볶이를 만들며 기술 창업 런웨이가 무한리필처럼 무한하게 이어지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교육 현장을 찾아 창업 초보자들이 런웨이에 바라는 점을 인터뷰한 것도 앞으로의 프로그램 방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0회에 이르는 방송이 이어지는 동안 선보인 여러 CEO들의 사례를 흥미롭게 정리한 점도 좋았지만 인상적이었던 출연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 여전히 힘차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400회라는 무게에 걸맞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웃음과 재미, 감동을 전하며 창업가들과 함께 성장해온 기술 창업 런웨이의 노력들을 모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충남 서천군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이 좌초되면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자재가 실린 바지선을 끌고 온 예인선이 좌초된 후 계속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며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해상 시위 중인 어선들이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앞바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예인선 기름 유출에 대한 늑장 대처에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를 전하는 적절한 도입부입니다. 뉴스는 기름 유출 현장 화면과 어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예인선의 기름이 유출되어 시커멓게 변한 방파제와 예인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로 김 양식장에서 발견된 기름띠는 10월 초까지 종자를 붙여야 하는 김 양식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타난 영상을 통해 시커멓게 변한 해변과 해상의 기름띠를 보니 해상 시위를 하게 된 어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민들은 또 시공사가 기름이 묻은 돌들을 땅속에 묻어 사고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인선과 관계된 측은 법적 절차 문제로 인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고 현장 일부를 흙으로 덮은 것은 인양 작업을 위한 임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스는 어민들의 답답한 심정과 피해 모습을 전하면서도 사고 책임자 측의 해명 또한 적절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기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번지게 되기 때문에
신속한 방제 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고 직후 보도를 보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자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의 책임자 측과 피해자 측의 갈등을 떠나 기름 유출 자체가 끼치는 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한 나쁜 영향을 지적하는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잘못 표기된 자막이나 불필요한 합성어가 사용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5일 방탄소년단 BTS가 팬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결선 후보에 올랐다는 스크롤 자막을 고지했는데 5시간여 동안 진행된 뉴스에서 피플스를 푸플스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를 준우승으로 이끈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국제축구연맹이 뽑은 올해의 선수가 됐다는 기사의 자막에서 메날두 넘은 모드리치라고 언급했는데 이 표현은 축구선수 메시와 호날두의 합성어이고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보편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점이 아쉬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명신대 교수로부터 쉽게 이해되는 시청자 중심의 보도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발표인 만큼 언론의 보도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속보 경쟁 속에서 오보도 발생했고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인해 보도 내용을 오해한 시청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도한 언론의 문제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전달됐습니다. 경제부처의 정책은 보통 보도자료와 발표의 형식으로 언론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비록 정부의 발표 내용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소화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은 정부의 발표가 너무 어려웠다고 비판했지만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정부도 더욱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명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 언론의 역할을 너무 작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부보다 언론이 더 어렵게 접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았고 과표와 같이 어려운 개념은 보조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많은 뉴스가 과표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명했고 그러다 보니 과표와 같은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줄로 착각하는 오해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기사와 오보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정부 대책이다 보니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당일 오전에도 발표 내용을 예측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불과 2-3시간 후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보도가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 부처의 정책 발표는 많은 경우 보도 시점 제한을 설정하고 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언론이 보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번 대책은 보안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방송 매체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도에 어려움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보는 없어야겠고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경제정책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국민의 눈높이로 쉽게 통역해주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